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약한 고리가 되게 만든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금리 동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준 동결 못 합니다. 상황은 동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못 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동결하면 시장이 훨씬 더 흥분하고 훨씬 더 의심하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퍼져나가면서 더 강한 인출 사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긴축을 멈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번에 최근에 일어났던 일들을 얘기를 좀 드려보면 최근에 이제 은행 위기가 발생했잖아요. 근데 이 은행 위기에 대해서 뭐 몇 가지 중요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같은 시점이면 오늘 끝난 미국장 같은 경우는 아침에 끝난 미국장 같은 경우는 다 올랐죠. 그리고 이미 이제 은행주 사태가 은행 위기가 많이 이제 회복된 거를 여러 가지 자산 시장에서 나타내 줬어요. 근데 이 문제가 진짜로 해결된 건지 아닌지 앞으로 더 여진이 있을지 없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원인이 좀 중요합니다. 근데 이번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지난달하고 그 전달에 제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난달 제가 회사 세미나 제목이 뭐였냐면 미국 예금 금리가 0.38인데 미국의 금리 기준금리가 4.75인데 예금 금리가 0.38이라는 게 말이 되냐 그 얘기를 설명해 드렸었어요. 왜 그렇게 됐는지. 왜냐하면 워낙 유동성이 연준이 코로나 때 살포한 그런 현금과 재정정책으로 들어간 돈들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금을 금리를 올려가지고 예금을 유치할 그런 어떤 필요를 미국 은행들은 느끼지 못하고 있었죠. 그러더니 결국 예금 위기가 터진 거죠. 지금 위기는 은행 위기는 2007년도 위기하고 완전 다르죠. 2007년도는 부실 자산 문제였어요. 은행이 갖고 있는 자산이 유동성 위기가 딱 와서 보니까 다 쓰레기만 갖고 있어. 그럼 어떻게 돼? 그냥 고스란히 그냥 주저앉는 거잖아요. 지금은 쓰레기가 아니에요. 다 막 국채 같은 걸로만 들고 있어요. 아주 그냥 우량한 자산 가득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부실 자산의 문제가 아니라 예금을 많이 인출해서 생기는 유동성 위기예요. 인출 위기라고, 인출 위기. 이번 위기는 뱅크런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뱅크런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아침에 대공황 때 생긴 용어예요. 그때 당시는 은행이 막 망하던 때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은행 문이 열기 전에 뛰어서 가서 줄을 서야 자기 돈을 망하기 직전에 인출할 수 있었어요. 내 앞에서 끝나버리고 파산이 일어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죽어라고 은행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래서 뱅크런이에요. 뭐하러? 인출하러. 예금 인출하러. 그냥 하루아침에 은행이 망하는 게 대공황 때 많았기 때문에. 대공황 때 생긴 문제, 미국 대공황 때. 그 뱅크런이 이번에도 똑같이 일어났죠. 이번에 뱅크런은 런하지 않고 모바일로 찾았죠, 다. 예. 어찌됐든 그 뱅크런 위기잖아요, 이번 위기가.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왜 이런 일이 생겼냐면 실제로 코로나 때하고 코로나 때 이후로 연준의 그런 엄청난 그런 유동성 살포 그런 부분들이 양적 완화가 시스템 내에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이 시스템 내에 있는 유동성을 그대로 가져가자고는 인플레이션 때문에 폭발할 지경이었죠. 문제가 되니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 코로나를 방어하고자 하는 욕구 외에 중국과 여러 가지 경쟁 관계에서 앞서가고자 하는 욕구를 가졌던 미국이 기회가 올 때마다 과다하게 발행하는 그 발행을 또 요번에 카드로 사용했던 거예요. 코로나 때. 그래서 원래는 4조였던 연준 자산이 9조까지 상승했는데 사실 이거의 반만 갔어도 될 거를 굉장히 오버해서 많이 찍었고 거기에 과거에는 통화정책만 했는데 여기다가 민주당 또 그다음에 전 세계 정부들이 글로벌 정부들이 전부 어느 나라나 코로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인컴 위기였기 때문에 돈을 살포하기 위해서 재정 정책을 썼죠. 특히나 미국이 더 강력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의 그런 약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늘 해오듯이 위기 때마다 과다한 발행, 현금 발행, 화폐 발행, 거기에 예전엔 한 번도 없었던 그것만큼의 버금가는 재정 정책, 재정 투여, 돈 투여죠. 이게 같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게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바로 그 인프라로 이게 다 돌아갔어야 되는데 인프라에 진행되지 못하도록 누군가가 막아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조맨친 얘기 제가 지난번에 드렸잖아요. 그 사람 혼자서 자기 그 주의 정치적인 그런 입지를 그 공고히 하고자 배신했죠. 그 유명한 사건 모르세요? 그 저기 뭐죠? 하원 의장하고 연락이나 이런 거 하기로 해놓고서 그냥 바로 핸드폰 꺼버린 거, 약속 다 해놓고 그냥 파토내가지고 마지막에 파토내버린 거,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시스템 안에 들어왔던 돈이 미처 빠져나가기도 전에 인플레이션이 급습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공급망 병목들이 막 생기면서 저 같은 사람들은 이게 인프라로 빠져나갈 줄 알았기 때문에 인프라 관련된 투자를 대규모로 해놓고 기다렸고, 그 다음에 돈이 빠져나가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은 하겠지만 그렇게 심각하게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멍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이게 못 나가니까 부풀어서 풍선 효과처럼 되면서 거기에 뭐 공급망 병목 형상 막 일어나면서 작년도 인플레이션은 예상을 뭐 초월할 정도로 올라갔던 거죠. 그렇게 시스템 내의 유동성이 갇힌 채로 인플레이션이 나타났기 때문에 연준은 이 시스템 내의 이 유동성을 그대로 놔둔 채로는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명분도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RRP라는 제도를 통해서 이 유동성 2조만큼을 이렇게 다른 쪽으로 빼놓은 거예요. 계정만 달리해서 유동성 시스템 안에 있는 유동성을 요 은행이라든지 요 주준 안에다 안 놔두고 RRP로 빼놨는데, 그렇게 해놓은 상황이다 보니 지준이 최고까지 그러니까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상황. 보세요. 요번에 이 지준은 지급준비율을 말합니다. 연준의 지급준비율이 거의 최저. 특히 지금 이번에 미국이 문제가 터진 지방은행, 소형은행의 지준은 언제예요? 2019년도 문제가 될 정도 아래까지 내려간 거예요. 지금 그래서 터진 거죠. 지준이 너무 없어서. 대형은행이 이 정도니까 대형은행에도 큰 문제가 없었는데 그러니까 안 터져. 지금도 구제에 참여할 정도잖아요. JP모건이니 뭐 그 웰스파고 같은 데들은. 그러나 지방은행은 역사상 최저입니다. 뭐 역사상은 여기겠지만은 이 2019년도에도 부족할 정도인데 지금처럼 엄청나게 유동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 정도 지준은 그냥 살인적이죠. 그러니까 터져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인출 위기잖아요. 인출 위기. 만약에 지준을 충분히 지방은행이 갖고 있었으면, 지역은행이 갖고 있었으면 인출 사태에 관련해서 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뱅크런도 덜 할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게 나와도 지금처럼 연쇄부도나 이런 것들을 줄도산을 걱정 안 해도 되는데 지준 자체가 이렇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냥 심각한 문제가 돼버린 거고요. 이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당연히. 그리고 이거는 줄도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019년도에도 똑같이 지준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일시적으로 발생했을 때, 요때 연준이 할 수 없이 2019년도에 3번이나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그때 굳이 QE라고, 그러니까 이거 뭐라 그러죠? 완화 정책이 아니다. 그런 거 아니야. QE가 아니야. 라고 우기면서 뭐라고 불렀냐면 인슈런스 컷이라고 불렀어요. 보험적인 금리 인하. 3번 내렸어요. 상태는 똑같아 지금. 내리질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인플레이션의 짐도 그대로 들고 있으니까. 하지만 문제는 어디서 온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이 지준의 문제에서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요때 했던 행동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대출, 연준이 재할인 창구 같은 데서 대출을 어마어마하게 해줘요. 3조. 그러니까 보시면 연준 자산 엄청나게 급증하고 있죠. 보세요. 총자산이 QT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까지 떨어졌다가 2023년 이 3월 이 기준에서 엄청나게 폭등하고 있는 거예요. 지준 보세요. 지준. 총자산과 지준이 같이 움직이는 거죠. 아까 지준이 부족해서 나간 거니까 지준을 올리는 방법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개 그런 어떤 제도도 만들었죠. 대출 제도. BTFP.
BTFP라 그래서 연준의 대출 창구를 새로 만들었죠. 요걸 활용하라고 했는데 지금 은행들이 잘 안 하고 있고 그냥 재할인율 대출만 받고 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일어났는데 이 문제는 요 앞에서 보였던 낮 QE하고 똑같은 사실상 모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양적 완화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양적 완화로 봐야 되냐, 뭐냐, 뭐 이런 얘기 막 나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양적 완화냐 아니냐는. 어찌됐든 근데 그 돈이 다 어디로 가고 있냐면 지금 막 인출 사태라 그랬죠. 인출된 돈은 어디로 가고 있냐면 MMF로 가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난 회사 세미나 때 설명드렸죠. 예금은 0.38인데 MMF는 5%예요. 제정신이면 MMF로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사람들이 그걸 잘 모르고 있었던 거죠. 또 요번에 이 문제가 생기니까 지역은행, 특별히 SVB 같은 데는 사실상은 특수은행이에요. 기업에게만 대출해주고 예금 받는, 기업 예금만 받는 그런 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던 예금은 이런 데로 가는 거에 관심 없었던 데들이죠.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하니 안 그래도 금리가 말도 안 되는 거, 아까 그 SVB 같은 데는 금리가 제로잖아요. 그냥 맡겨만 놓은 돈이어가지고. 그런 것처럼 또 있다고 해도 0.38%인 그 예금을 찾아가지고 5%대, 4%대, 5%대 MMF로 옮기면 이렇게 좋은데 안 옮길 사람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옮기려는 그런 대기자도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SVB 외에도 수많은 지역은행 예금 이탈 리스크가 여전히 있어요. 이거는 뭐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얼마 전에 2023년 3월 13일자 논문이죠. 이게 뭐냐면 장 에리카, 그 다음에 시웨웨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그레고리 마트보스 같은 사람이 제목 머니터리 타이트닝, 그 다음 뱅크 프레질리티, 그러니까 미국 은행 취약성, 통화 긴축이 미국 은행 취약성을 가져왔다. 이게 어떤 문제냐? 시가평가 손실하고 무보험 예금자 이탈이다. 그래서 보시면 uninsured depositor run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예금 인출이 이제 예금 무보험자니까 보호 못 받는 사람들이 어차피 보험을 못 받을 수 그러니까 보호를 못 받을 수 있으니까 예금 이탈하자라고 생각하는 이런 이탈이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시장에 옐런이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SVB 같은 사태가 생기면 똑같이 조처하겠다. 그 얘기는 뭐냐면 무보험자도 보호하겠다는. 그러면 앞으로 모든 무보험에 대해서 보호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야 하면 더 나은데 왜 못하냐? 뭐 절차상 문제도 있고 그렇게 딱 해버리면 여러 가지 모럴 해저드도 문제가 있고 이 당장 이렇지 않아요? 보험 내고 보호받는 사람, 보험료 안 내고 보호받는 그럼 누가 더 똑똑한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는 못하지만 오늘 옐런이 나와서 똑같이 발생하면 똑같이 해주겠다라고 말하는 바람에 사실상 무보험 예금자들의 이탈을 지금 막아놨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안 그랬으면 이 사람들이 계산해 보니까 만약에 무보험 예금자 절반만 예금을 인출해도 190개 은행이 잠재적인 손실을 보게 돼 있다. 어마어마한 거죠. 최근에 그래서 예금 이탈이 어느 정도 됐냐? 5조 달러가 MMF로 갔다는 겁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이 걱정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런 위험을 연준이 모를까요? 너무 잘 알죠. 이런 위험은 겉으로 막 공개할 수 없는 위험들입니다. 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경에 속하는 일들 설명드렸잖아요. 이 지준이 왜 이렇게 작아질 수밖에 없었는지. 그런 배경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일반한테 설명할 수도 없고 정당성도 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위험에 대해서 연준은 공개적으로 이렇기 때문에 우린 이럴 수밖에 없다라고 말할 수는 죽었다 깨나도 없어요. 예전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화정책은 명분처럼 하지만 내용은 실제로 애가 타고 속이 타는 사태들도 많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좀 필요한데 이런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인구나 금리와 관련된 문제들의 가장 그런 연결성 있는 얘기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판단하는 데 있어서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연준이 하고 있는 not QE는 아닌데 QE와 똑같은 행동은 사실상 결론이 어느 정도 결정돼 있어요. 은행 위기가 그 어떤 위기로 가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인출 위기니까. 하지만 그게 아닌 그 부실자산 위기는 못 막아요. 왜냐하면
폭발을 일으키니까 여기를 막고 나면 다른 데가 그냥 쓰레기로 폭발을 해버리니까 그걸 못 막는데 이건 인출 위기니까 인출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있겠죠. 하지만 그 인출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긴축에 대해서는 과거와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없게 돼버린 거죠. 더군다나 거기서 그치지 않고 다음번에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릴 부분은 뭐냐면 이번에 이런 지방은행들의 이런 부분들을 인출 위기를 겨우 넘기더라도 지방은행들은 이미 받은 상처들이 있어서 어떤 행동을 하게 되냐면 대규모로 대출을 이제 상각 혹은 뭐 환수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출 뭐라 그러죠? 회수해야 대출 회수. 그리고 지금 터진 은행들은 다 강제 대출 회수가 일어났겠고 일어날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지금 미국의 지방은행들의 그런 가장 큰 어떤 역할은 뭐냐면 대출이에요. 사실상 어떤 그 대형은행들은 대출하지 않아요. 대출 상품이 없습니다, 많이. 그렇기 때문에 거의 미국의 대부분의 많은 뭐 상업용 부동산 대출의 60% 이런 식으로 많은 대출이 이 지역은행을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 그 대출이 아마 엄청나게 얼어붙을 겁니다. 회수가 많이 일어날 거고요. 그러다 보면 걱정하던 그 인플레이션 관련된 그런 부분들은 아마 뭐 여러 가지 지표로 나이스한 지표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다만 오히려 그게 더 지나쳐서 이 대출의 이런 경직이 오히려 침체를 심각하게 만들어내는 게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제 막 오히려 걱정이 되고 있겠죠. 하지만 그 부분은 이전에 말씀드린 시스템 내에 투입된 유동성 때문에 잉여 저축과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그 임금의 그런 일자리 관련된 사항들이 예전보다는 아주 경직적이지 않아서 지난 회사 세미나 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피부에 닿는 긴축의 피해를 아직까지 그렇게 보지 못했던 상황에서 이제 비로소 긴축에 의한 피해에 들어가기 시작한 건데 그 강도는 과거처럼 그렇게 즉각적이지 않고 다소 완화적일 거라고 보긴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태들이 어떻게 마무리가 질지는 함부로 예측할 수 없지만 적어도 연준의 의사결정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황의 중차대함들을 봐야 하겠죠. 그리고 기존에 했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질문을 주셨는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보시면은 지금 그 음주촬영님께서 질문 주신 게 이거예요. 옐런과 다이먼 같은 소수의 사람들로 해결이 안 될 일로 커진 건가요? 아닌 급한 불 확실히 꺼진 건가요? 뭐 이 얘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게 아직도 엄청난 그런 대폭발 전야냐 이런 얘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 의견으로는 아까 옐런이 말한 내용이 뭐냐면 유동성 그 인출 위기를 막으려는 아주 결정적인 말이에요. 똑같이 대응하겠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전체적으로 모두 보정하겠다. 이 말 잘 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절차도 많이 걸려요. 의회 통과해야 되거든요. 시간도 걸려요. 선언할 때까지. 하지만 그에 준하는 말을 한 거죠, 옐런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영향을 끼칠 아주 핵심적인 내용이고요. 물론 여러 가지 실패들이 있었습니다. 빠르게 그 UBS가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한 것 같은 스위스 정부나 스위스 중앙은행의 그런 행동은 굉장히 뭐랄까요? 무조건 박수 쳐야 될 일입니다. 조기 진화가 잘 이루어졌고 다만 거기서도 문제는 남아 있는데 그 티어 1 같은 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위기 그 부분이 사실은 저는 수년 전부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걱정스러운 얘기들을 해왔는데 이번에 그 부분을 완전 삼각 처리하면서 이게 도화선이 될까봐 엄청 걱정하고 있었는데 현재는 아직 그런 모습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라고 해서 보면 사실 그동안 오랫동안 유럽은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그런 내용 베일인 베일아웃이라 그래서 뭐냐면 누군가 어떤 나라가 문제를 일으켰는데 건강한 나라들이 돈 대주는 거 이제 그만하자 라는 게 이제 베일아웃 그러니까 베일인 베일아웃이라는 건데 뭐냐면 예전에 아시죠? 유럽 위기가 스페인이나
이런 그 남부에 있는 그런 국가들이 포르투갈 이런 나라들이 흥청망청 싼 거를 그러니까 산 거를 이제 독일이랑 뭐 프랑스나 이런 데들이 뭐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더 건강한 굿 에프스라고 말하는 그런 데들이 대주는 게 이게 그러니까 보호해 줄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러면 다 망하니까 그게 유로화의 문제잖아요. 그러면서 그 위기를 겪으면서 이들이 무슨 제도를 만들었냐면 베일인 제도를 만든 거예요. 베일인 제도는 뭐냐면 네가 싼 똥은 네가 치워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옛날처럼 포르투갈이 뭔가 문제가 생겼으면 그 문제를 다 막아주는 게 아니라 그 문제의 대부분을 네가 떠안는 방식. 이번에 티어1 같은 경우도 신종자본증권 같은 경우에도 그런 면에서 완전 상각을 하겠다는 게 이미 약속에 왜 부실화되면 네가 책임지는 거야. 이게 베일인 베일아웃의 아주 중요한 그런 조건인데 그게 유럽은 좀 되어 왔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걱정했던 것처럼 옛날에는 아니 그런 게 어딨어라고 해가지고 다 인출 사태가 일어나면 어떡할까? 뭐 혹은 그 신종자본증권에 대한 줄도산이 일어나면 어떡할까? 뭐 이런 거 생각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내부적으로 그런 것들을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이유가 베일인 베일아웃이 베일인 베일아웃이 자리를 어느 정도 잡으면서 이거에 대해서 충분히 상각에 대한 부분이 지금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적다라는 거지. 그 유럽 같은 경우,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인출에 대한 보호를 해나가는 이런 정책을 피면서 상당 부분 해나가지만 근본적인 해결은 뭐냐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다소 이제 어디서 어떤 게 터질지 모르는 부분들이 조금은 잠재적으로 남아있는 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이런 것들을 약한 고리가 되게 만든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습니다. 저한테 물어보면 금리 동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연준 동결 못합니다. 상황이 그래요. 상황은 동결해야 합니다. 인하를 못하는 만큼 동결해야 합니다. 하지만 못하는 거죠. 당연하죠. 왜냐하면 동결하면 시장이 훨씬 더 흥분하고 훨씬 더 의심하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다라는 게 퍼져나가면서 더 강한 인출 사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대책이 없느냐? 그건 아니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준은 긴축을 멈출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어찌됐든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그런 지금 차원의 문제고 선생님 말씀하신 그런 아주 그런 심각한 문제 이 부분은 저는 원래부터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저한테 제가 이제 하고 있는 행동들을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이제 어떤 투자에 대한 행동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에게 잘못 말하면 문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오해하실 수 있으시니까 그런 만큼 지금은 문제의 본질은 이해하지만 그 문제의 본질은 연준이 어떻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이해하는 쪽에서의 얘기지 뭐 이게 완전히 해결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은 물론 아니고 그렇다고 심각한 문제가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지 않았던 문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상당 부분 해결된 거라고 봐야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자, 다시 이제 돌아와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었던 인구에 대한 얘기로 돌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구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인구가 앞으로 세상을 어떻게 만들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채팅을 보고 있으니까 자꾸 대답을 하게 되네요. 예. 여기 질문하셨는데 이것도 좀 좋은 얘기예요. 연준이 전혀 예상을 안 했던 걸까요? 연준의 긴축에 온 신경을 쓰고 시장을 봐왔고 투자 하나를 꽤 봐왔다. 이게 이제 연준이 모르고 당한 거냐? 아이고, 뭐 그렇게까지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이 약한 고리 부분은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SVB는 은행들 중에서도 아주 치우치게 그 그러니까 그 매출 믹스를 잘못한 데잖아요. 예금에 의한 수입밖에는 안 만들어놨으니까 예금이 그냥 인출돼 버리면 끝이잖아요.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대비하지 않은 구조가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심해요. 왜 그랬으면 자신이 넘쳤겠죠.
그 SVB는 아마 그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한국에서도 그 벤치마크 하려고 했던 모범 그러니까 모델 케이스 은행이었잖아요. 벤처 캐피탈만 거래하는 그런 회사로서 아주 많은 수익성과 굉장히 그런 전망이 좋았던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믹스를 잘못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거를 연준이 다 할 수는 없죠. 다만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준이 할 수 있는 장치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러려면 대가를 치르는 부분이 필요한데 그거를 대외적으로 설명하고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는 표면적으로 말하는 연준과 뒤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액면 그대로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2019년도에 똑같은 일이 있었던 거죠. 2018년도 12월에 제롬 파월은 금리 계속 올릴 거야 라고 했는데 2019년 1월부터 태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유동성 위기들이 왔기 때문에 시스템 위기였기 때문에 일반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그 얘기들 여러 번 했었어요. 회사 세미나 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금리 인하할 거라고 주장을 했었고 어찌됐든 그랬는데 지금은 또 하나의 복합 문제가 있잖아요. 인플레이션 때문에 함부로 인하할 수 없는 그죠? 그런 또 복잡한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약간 함수가 복잡해졌지만 연준에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의 폭은 많지 않을 거다. 예, 많지 않습니다. 그게 제가 아는 거고요.